조합이라든가 그리고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올라온 그 자재난 그리고 높아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들을 죄다 분양가에다 녹아놓고 그게 처음에는 잘 미분양이 나더라도 끌고 가면서 결국 해소할 수 있지 않냐. 이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공급 부족이죠.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네, 일타경제 이슈 김성훈 기자 덕분에 있다가 걷다가 꿀잠 자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네요. 쑥스러움, 잘 자요 이런 분들 많으시는데 제가 괴롭힌다고요? 대츠노노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찬용님. 자, 오늘 부동산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 평형이 전국 평균 분양가 2천만 원 넘었대요. 그리고 강남 3구, 용산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 반짝 꿈틀일까요? 아니면 추세적인 변화일까요? 이분에게 물어볼게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부동산 시장이요. 아직까지 금리는 높아요. 동결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고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상승 반전했다는 동네도 생기고요. 전국 평균 분양 가격 특히 소형을 중심으로 한 평이 2천만 원이 넘었답니다. 이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네. 기대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는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 것처럼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가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금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그 레고랜드 사태 직후에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들이 6% 후반, 7% 초반까지 갔었던 게 최근에 이제 낮은 곳은 3% 후반, 통상적으로 4% 초반 정도까지 금리가 거의 한 2.5% 빠진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시장 금리가 이제 그렇게 급락한 다음에 이번 5월 달에는 이제 옆으로 기고 있긴 한데 적어도 대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택 가격의 급락 속에서 좀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좀 사고 싶죠.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양이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자율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2천만 원이면요. 이게 얼마야? 59제곱미터 미만을 우리가 보통 소형 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24평. 이게 24평 이하. 그러면은 이게 평당 2천만 원씩 하면은 5억이죠. 비싸잖아요. 예, 비싼데 네. 최근에 일단 전략을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차에서 다 안 되더라도 그 뒤에 이제 쉽게 여기서 다른 지역 분들 또 줍줍까지 네. 결국 다 소화된다라는 게 이제 옛날 둔촌주공에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라든가 그리고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올라온 그 자재난 그리고 높아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들을 죄다 분양가에다 녹아놓고 그게 처음에는 잘 미분양이 나더라도 끌고 가면서 결국 해소할 수 있지 않냐. 이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공급 부족이죠. 그러니까 신축 주택들이 전체 우리나라의 핵심 수요 시장에 공급이 태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고 또 청약 대기자들도 많다 보니까 분양가 좀 높아도 결국 이거 신축이 이거 공급되고 나면 그 뒤에 몇 년 동안 가뭄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거 그렇게 큰 손해 아니지 않냐라는 분들, 여기에 이자율까지 떨어진 게 이제 가세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 지표 기준으로 바닥을 찍었냐 이거는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기대는 되게 높다. 그 근거에는 두 가지가 말씀드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하나는 가격표를 내 맘대로 붙일 수는 있죠. 뭐 그렇죠. 2천만 원 아니라 3천, 4천만 원도 붙일 수는 있는데 우리 한동안 미분양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쌓이는 데는 많이 쌓인다라고 하고
우리가 분양 물량을 대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로또 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구축 혹은 그 동네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신축인데 가격이 더 싸? 그럼 이거 사면은 가격이 반드시 조금 올라?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거 이렇게 비싸게 팔면은 시장에서 사줄까요, 계속? 이제 두 가지 기대인 거죠. 첫 번째는 주변에 집값이 폭락했는데 신규 분양가는 높아서 결국 구축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구축과 이 신축을 살 때 또 다른 점이 여기 이제 열심히 저축해서 중도금부터 시작해서 막대금까지 계속 내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 지금 대출도 사실 잘 안 나오고 금리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DSR 규제 때문에 실제로 한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냐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희소성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고분양가의 미분양 논란들이 있다 보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축 주택 구경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지 않겠냐. 자, 개인적으로 뭐 편하게 이야기하면 3기 신도시 입주가 정말 2020년대에 가능할 거냐. 저는 거의 힘들지 않냐. 일부 지역, 아주 운 좋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에서의 대규모 신축 입주가 나오겠는가. 옛날 그 청라지구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2008년에 청라지구가 지정됐나 그럴 텐데 본격적인 입주는 2020년대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3기 신도시 2018년에 지정됐지만 과연 2020년대에 입주할 거냐. 그럼 공급은 태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고,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이제는 입주는 없잖아요. 공공택지는 안 된다라면. 네. 그러면 이거 과연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이 불황에서, 이 금리 상황에서, 그리고 조합 내에서의 수많은 갈등들, 그리고 공사비를 둘러싼 소송전들이 벌어지는 단지가 지금 수도 없는데 이 엄청난 리스크를 무릅쓰고 과연 완공까지 꼴이 날 단지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에 대한 걱정이 우리는 안 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사업 추진해서 분양가 책정된 단지들 끝나고 나면 없는 거 아니냐? 서울의 개포, 그리고 지금 광명 같은 지역들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 핵심 지역에 과연 입주가 있냐, 수년 내 입주가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야, 시장에서 저는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1분기에 그 전국에서 모든 분양단지를 보니까 분양 그 흥행 1등부터 5등까지를 보니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거나 적용해서 벗어나도 저희는 그냥 싸게 팔게요 했던 그런 단지들이 흥행 성적이 좋았는데 그거랑 무관하게 우리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니까 그렇죠, 민간은 비싸게 팔 거예요. 이런데도 그래도 좀 팔리는 것 같아서. 뭐 당장 광명이 지금 이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미분양이 쌓인다. 미분양은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결국 지방.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인구 감소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문제다라는 걸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이야기한 쪽에 서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인구는 줄지 모르지만 1인당 가계소득은 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상속받는 것도 생각해야죠. 자, 그렇다면 그 부유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느 쪽에서 일을 하고 어느 쪽에서 집을 가지려고 될 것인가? 결국 좋은 직장이 계속 생기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살고 싶겠죠. 어디냐? 바로 혁신의 에너지가 꿈틀대면서 대기업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학교의 글로벌 성적이 올라가는 지역. 이걸 저희들은 클러스터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클러스터가 몇 개 있냐? 세계 100대 클러스터가 몇 개 있냐? 그럼 3개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100대니까. 그렇죠. 아예 인구 5천만 나라에 100대 클러스터 중에 3개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 잘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 3개가 어딘지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서울, 대전, 부산 찍고입니다. 여기에 이제 100위권의 진입을 앞두거나 경쟁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구랑 창원 지역이죠.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혁신의 에너지들이 꿈틀대면서 사람도 모이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직장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괜찮은 분양가로 나오면 인기는 좋은데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라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런 축이라는 게 결국 경부 라인인데 이 경부 라인의 이제 근접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는 아마 박사님을 만나면 묻고 싶을 거예요. 박사님, 저는 집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지만 어떻게 지금이 좋은 시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좋은 시기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좋은 투자의 시기는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경기가 나빠 집값이 폭락했을 것. 이미 폭락했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서울 지역 기준으로 작년에 20% 이상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조합했고요. 두 번째,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금리인데 아직 정책 금리는 인하 안 됐지만 시장 금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 넘게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조건이 부합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공급 물량이 쌓여 있는가. 이게 바로 지난번 하우스 푸어 사태들을 만들었던 2013년 혹시 보금자리 주택 기억하죠. 네, 그렇죠. 매년 네. 20만 호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공공 분양들 뭐 당장 지금 자곡동부터 세곡동 떠오르시죠. 이런 지역들의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이 게다가 분양 전환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의 반값 아파트가 나오니 주택 시장에 미분양이 쌓이고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금도 미분양은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들이 특정 지역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광역 대도시들이 그런 지역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힘들겠죠. 왜?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았다 하더라도 공급 물량 쌓였을 때는 그때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길고 길었던 지루한 바닥권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지역적 문제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내가 사려는 지역의 아파트가 또는 뭐 빌라가 단독주택이 일단 지난 2021년 9월 이게 역사적인 이제 고점이니까 2021년 9월 찍었던 실거래가 대비해서 전국 평균보다 좀 많이 빠졌는가? 일단 이거 한번 좀 찾아보시라. 이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내가 대출 받으러 갔는데 나의 신용도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보고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점검.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근데 주변에 모델하우스도 엄청 많고 미분양이 쌓여 있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다른 지역을 봐야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투자의 기회를 이번에 잡을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으시네요. 그래요, 완수기님, 분양가 2천만 원 아직도 먼 나라 무주택자의 꿈입니다. 비싸요. 저도 사실 그래서 이게 전국 평균이 맞는지 통계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수도권 평균이 아닌가 봤는데 아니에요. 전국 평균 맞고요. 분양가 소형 평수 기준으로 한 평에 2천만 원이 넘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경기도 일대 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의견들 참 많으신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반론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다. 완전히 폭락할 수 있는 요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한 20% 남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아마 폭락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엔 저도 하락론자였습니다. 예, 근데 시장 경제에서 가장 큰 호재는 싸다죠. 근데 그분들은 더 싸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그건 이제 모멘텀을 보시는 분들이겠죠. 방향성에 베팅하시는 분들인데 저 같은 경제 분석가들은 결국 레벨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레벨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나라가 2018년 19년이 아마 저는 균형 가격이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이자율을 감안해서 본 주택의 구입 부담이 역사적 평균 2004년 이후에 역사적 평균하고 딱 일치됐던 해가 2019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집값이 올랐다가 급등했다. 왜냐하면 30% 올랐죠. 네. 30% 오르고 작년 재작년 합쳐가지고 또 한 25% 이상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수 단지나 상당수 지역이 2019년 가격인데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올해까지 임금은 얼마 올랐죠? 한 20% 오른 분들 많죠? 뭐 당장 삼성전자가 작년 11% 올해 5%. 2년 만에 16% 17% 올랐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 소득은 올랐는데 집값은 4년 전 그대로다. 자, 그러면 20% 인하된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그때보다 높은 게 문제지. 지금 아까 그때는 우리 이자율 정부 정책 금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1%대 이자율이었는데 지금은 정부 정책 금리 3.5니까 그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서 집값이 빠진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망이 이자율이 계속 빠지고 있고 더 내릴 것 같아요. 정부가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섰어요라는 게 저희 전제니까. 그러니까 요 전제가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어.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은 집값 빠진다고 전망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아니요. 이번에 한국은행 금리 동결할 거고 미국도 금리 인하 멀지 않았어요. 라고 저는 보는 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귀신도 모르죠. 근데 시장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공급은 앞으로도 되게 줄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니까 결국 이렇게 줍줍까지 가면 결국은 다 분양되더라. 그러니 이건 시장의 기대가 높은 거니 자산 가격은 기대의 함수니까 오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두 가지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소득이 올라가는 그 오름폭이요.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돈 많이 주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만큼 오르지 못한 회사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둔촌주공을 제일 처음에 예로 들어주셨는데 둔촌주공의 경우에는 정부가 거의 정책을 연끌해서 도와준 단지잖아요. 맞습니다. 상징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거의 다 되게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항공샷으로 본다라고 하면 준 강남권이고 뭐 역세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다른 데서 이런 방식으로 따라 한다고 완판이 될까요? 일단 완판은 쉽지 않죠. 그건 동의.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죠. 그리고 앞에 것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는 양극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였죠. 즉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은 그 임금 주지 않으면 직원들 나가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서로 데려가고 싶은 인재들이 모여있는 회사니까 네. 동의. 그건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박연미님하고 제가 이야기한 게 전국적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건 자신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방에서 일부 미분양이 쌓인 데는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동네마다 완벽하게 온도차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네. 바로 2013년, 2014년 장사도 그랬죠. 그래서 미분양이 가득가득 쌓여 있고 보금자리 주택들이 쌓여 있는 서울 집값은 계속 빠졌는데 반대로 미분양 해소되고 그때 지방 경기 좋으니까 부산을 비롯한 남동 해안벌트 집값이 급등했던 것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전국 평균은 옆으로 기었지만 서울 빠지고 지방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반대로 지방 미분양 많고 서울 미분양 없으니까 양극화가 되고 또 분양가조차도 우리 박연미님만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당 2천만 원 찍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이런 온도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거 지역에 따라서 아마 전체 평균하고 내가 느끼는 우리 근처의 상황하고 정말 극명하게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